안녕하세요. 늘 이 채널 덕분에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있는 주부예요. 저 역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글들을 읽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안도 얻고 재미도 얻었어요. 저 또한 남들에게 위안이나 위로가 되고자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예쁘게 낳아주신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제 주변엔 사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름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도 입학을 했죠. 친정 부모님들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 너무나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딸이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공부까지 잘해서 이렇게 부모면을 세워주네. 아유, 고마워라. 영특하다 진짜.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아주 호강시켜줄게. 우리가 돈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은 과외도 시켜주고 좋은 학원도 다니게 해줬을 텐데 알아서 잘 자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멋진 심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집안의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휴학을 했지만 제 학벌로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학원 강사의 시급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강사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학원 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8살 차이가 났지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어요. 점차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죠.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완강히 원하기도 했어요.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결혼하고 너 학교도 다시 복학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어때? 난 좋은 남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 집안 사정도 어렵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줘. 결혼해도 너 꿈 이루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집안 사정은 걱정 마.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돈 걱정은 넣어둬. 남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빨리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싫진 않더군요. 말도 잘하고 적극적인 그의 모습이 참 매력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밀어붙이는 결혼을 저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셨지만 싹싹하고 듬직한 남편 모습을 보고 찰떡같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죠. 아니, 집에 돈이 많은 애도 아니고 지금 너네 학원 아르바이트 강사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허락해줘요. 착하고 똑똑한 애예요. 집안이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서울대 재학 중인데 휴학했고요.
좋은 애예요. 사실 서울대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유능한 친구예요. 강사라고 하지만 일도 정말 잘하고요. 걔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도 졸업은 못한 거 아니야? 너 소개해달라고 하는 한의사들이 줄을 섰는데 그런 애들을 두고 아휴, 한의사 직업이 얼마나 좋니? 너까지 한의사랑 결혼하면 며느리들은 줄줄이 한의사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잡지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의 결혼을 참 많이도 반대하셨죠. 남편네 형수, 즉 저의 형님 되실 분도 한의사, 어머님도 한의사, 그리고 아주버님마저 한의사인 이 집안에서 남편만 유일하게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꼭 한의사를 봐야겠다면서 벼르고 계셨지만 결국 대학 중퇴한 저를 며느리로 맡게 됐다는 생각에 반대를 하신 거죠.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 시어머님은 허락을 해주셨고 전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애초에 저를 반대하는 줄은 알았긴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대학교도 휴학 중인 저를 반갑게 생각하실 일은 없었겠죠. 어머님, 뭐 좋아하셔? 꽃바구니랑 영양제 정도 준비하면 되나? 나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 어떡하면 좋아?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엄마가 그래도 너 보시면 많이 좋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래도 한의사 며느리를 원하셨으면 나는 비교도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헤쳐나가 볼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절 옆에서 많이 응원해줬지만 너무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어머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어머님은 딱 봐도 절 못마땅해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인사 가던 날 영양제를 건네드리자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대뜸 이 소리더군요. 저도 아차 싶긴 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한의사 집안에 영양제라니?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의사인데 알아서 잘 챙겨 먹지. 센스 부족이구나. 네? 그냥 대부분 이거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해서 사봤는데 다음번엔 주의할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연수라고 합니다. 센스부터가 틀렸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고 있지?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기로써니 어디 가서 딸리는 애는 아니거든. 인물 좋지, 학벌 좋지. 게다가 어린 나이에 학원 운영까지. 에휴, 어쩌다가. 됐다.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일단.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집에 들어가니 절 맞아주시는 건 형님 될 분이었어요. 절 위아래로 훑으시며 어머님과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약간 떨떠름했지만 처음이니 어색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고 눈초리를 받았었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아주 각별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 한방병원에서 같이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거의 고부 사이가 아닌 모녀 사이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진료보시느라 힘드셨죠? 요즘 들어 한의원에 환자들이 많아져서. 근데 다 어머님만 찾으시는 거 있죠? 어머,
한원장, 왜 그래? 다들 한원장 바쁠까봐 나 찾는 거지, 안 그래? 하여튼, 이래서 같이 일하면 좋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동서되는 사람은 제 후배나 같은 직종이면 했는데, 뭐, 아쉽게 됐네요.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아, 형수님, 말 조심 좀. 지금 저랑 결혼할 사람 여기 있잖아요. 뭐 연수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딱히 없다. 뭐 네가 다 말해줬잖니. 오늘은 그냥 얼굴이라도 보려고 부른 거니까 밥이나 먹고 집에 가면 되겠구나. 남편이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딱히 궁금한 게 없다고 하며 남편의 말을 딱 잘라 먹었죠. 정말 머쓱한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저에게 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수치는 처음이라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 진가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엄마 사실 한의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어. 아무래도 형수도 한의사고 엄마도 한의사니까. 이 결혼 꼭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오빠 싫은 건 아닌데 나 정말 어느 누구한테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처음이야. 결혼하면 달라지실 거야. 지금은 아직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분 아니니까 이해해줘. 알겠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하길 바라시겠어? 오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셔. 안 그래? 미안해. 그래도 난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 너한테 내가 있잖아. 남편이 절 어르고 달래 결국 전 그걸 받아들였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지만 그냥 살다 보면 그러려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수를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싸구려 혼수를 해올 바엔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남편도 이 기회에 부모님과 친해지면 좋겠지 않냐며 저를 설득했어요. 저도 시어른들과 같이 살다 보면 어머님도 저를 서서히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말이었어요. 실망도 컸고요. 도우미 아줌마 다 내보냈어.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건데 뭐하러 인건비 줘가면서 인력을 쓰니? 네가 있는데 안 그래? 아, 저 다음 학기에 학교 복학하려고요. 그리고 오빠 학원 일도 좀 도와줘야 하고요. 집안일은 따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학교 복학은 너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네 부모님이 내주기라도 한다냐? 집 어려워져서 휴학한 거라며? 아니야? 아, 결혼하고 약속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연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줌마 다시 구해요. 뭐? 너 이러려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지? 복학은 무슨 복학이야? 감히 내 아들 돈으로? 뜯어먹다뇨?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 이 집 도우미로 들어온 거 아니니까 오늘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학교는 제 돈으로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도우미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명심하세요.
이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정부 취급을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서 참 귀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조차도 이 악물어지게 되더라고요. 잘 살아야겠다. 더 잘난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 말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말이 심했지?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미안하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무조건 분가를 해야 했는데 엄마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미안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만 울어. 자꾸 울면 속상해 내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날 깔보는 거야? 아, 기막혀. 그래, 누굴 탓하겠어. 내가 선택한 일인데 안 그래? 그래, 나도 오기가 있다 이거야. 두고 봐. 아주 멋진 사람이 될 테니까. 남편에게 넋두리도 해보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주시겠지. 아니,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날 안 미워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전 누가 뭐라고 해도 복학을 강행하였고 혹여나 남편 돈으로 등록금을 낼 때 혹시나 뒷말이 나올까 싶어 악착같이 남편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병행했죠. 결국 전 졸업을 하였어요. 졸업을 하고 학원 강사일이 잘 맞아서 남편 학원을 도와 강사를 계속하게 되었죠. 어쩌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형님이 오셔서 어머님 대신 속을 긁기 일쑤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한성질 했거든요. 동서, 아예 서방님 학원에 취직한 거야? 졸업도 했다면서.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오히려 마주칠 시간이 없더라고요. 강의가 워낙 빡빡해서. 그리고 애들 가르친 일도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누가 보면 서방님한테 기생하는 줄 알겠다.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님? 진취적인 여성 몰라? 아, 진취적이요? 아니, 형님도 어머님 병원에 기생하는 거 아니었어요? 몰랐네요. 아니었구나. 네, 뭐 알겠어요. 뭐? 기생? 아, 어머님, 동서 말하는 거 보셨어요? 좀 배운 거 없이 저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진짜 열뻗쳐서 동서랑 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 기막혀.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수준 떨어져서 내가 원. 본데 없이 자란 애랑 너랑 같니? 그냥 무시해라. 애가 워낙 꼬여 있어서 말을 하나 해도 저런 식이다. 어휴, 지겨워. 가끔 보는 너한테도 저러는데 맨날 보는 나는 어떻겠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성질나니까 참아라 너도. 우리가 참아야지. 시어머니는 늘 형님을 두둔하였고 저도 그런 형님과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그냥 우습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명망 있는 한의사 집안이라고 해도 서울대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데 저렇게 무시할까 하면서 그냥 우스웠어요. 진정한 배운 사람이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름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었기에 형님과 시어머니의 하는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 임신을 했죠. 형님은 아이가 없던 터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도 그다지 좋게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전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는 볼멘 소리를 하셨죠. 뭐? 임신? 아니, 너네 형님도 아직 안 가진 애를 네가 털컥 먼저 가졌단 말이야? 넌 위아래도 없니? 조심 좀 하지. 아유. 임신이 무슨 제 의지로 되나요?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고 전 저죠, 어머님. 축복해 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하여간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하는구나. 너네 형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할 거야, 안 그래? 아유, 머리 아파. 너네 형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냐? 하여간 우리 집안이랑 아예 맞지도 않는 애라니까. 임신하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 저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그새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고래고래 따지기 시작했어요. 강의 준비 중이었던 저는 얼마나 황당하던지,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황당하더라고요. 몇 년째 임신을 기다리는 형님은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듯 와다다다 속사포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주다 좀 어이가 없었죠. 동서, 임신했다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뻔히나 임신 기다리는 거 알면서 어떻게 먼저 임신을 할 수 있냐고? 형님이 임신 기다리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을 안 하시는데. 그리고 생겼는데 이게 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뭐? 위아래도 없는 형 같으니라고. 그래, 너 먼저 임신했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나와봐. 그래도 네가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은 한의사만 취급해, 알아? 너같이 본데 없는 강사하며 용돈 버는 사람 취급도 안 하시니까. 네 뱃속에서 나온 자식 너 같겠지. 얼마나 예쁨 받겠니? 본데 없이 위아래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먼저 네가 임신을 해? 형님, 억지 쓰지 마세요. 형님이 임신 기다린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뭐야? 이 버러지 같은 게? 젊다고 임신 잘 되는 것 같지? 어디 잘 태어나는지 두고 봐라. 네 뱃속에 나온 애가 그렇고 그렇겠지. 제가 전화로 대답도 하기 전에 형님은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에도 저는 형님과 어머님의 눈치만을 봐야 했고,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하였어요. 남편만이 유일하게 임신을 기뻐해 주었어요. 그래서 버텼죠. 그리고 그렇게 눈치를 보던 임신 기간이 끝이 나고 전 예쁜 일란성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어찌나 예쁘던지. 임신 기간 내내 시댁 눈치만 봐야 했던 터라 아이들에게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이들은 참 맑게 잘 자라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배웠어요. 유리는 할머니처럼 한의사가 될 거고, 전 엄마처럼 선생님 될 거예요. 아이고, 그래. 둘 다 한의사가 되면 좋겠다. 한의사 되면 이 할미병원도 물려받고 얼마나 좋아? 안 그러냐? 다행히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딸 아이들은 예뻐하셨어요. 첫 손주기도 했고 딸들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한의사로 키우기 위해 아직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의사가 되라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되는 한의사 압박에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고정감염이 생길까 봐요. 엄마, 그만 좀 해요. 무슨 한의사 얘기를 애들 볼 때마다 하니? 애들이 벌써부터 한의사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뭐 어떠니? 훌륭한 사람 맞지? 안 그래? 지 엄마도 한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아? 5점이야, 5점. 제가 우리 집에 5점. 항상 대화의 끝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였죠. 아이가 좀 크고 나니 그러려니 했고요. 형님도 간간히 저희 집에 오셨지만 저희 집 애들 한번 안아주지 않고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죠.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형님은 저희 애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도 처음엔 이런 부분이 섭섭했지만 아이가 없는 형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오열을 하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죠.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드디어 임신했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나 봐요. 어머니도 이제 장손 보실 수 있다고요. 에그머니나, 그게 진짜야? 아유, 내 이보다 기쁠 수 없다 정말. 우리 큰아기가 임신이라니. 너무 고마워 정말. 역시 기다리면 된다니까. 내가 보라고 했니? 그네가 지어준 한약 먹고 괜찮아진 거지? 그래, 몸이 따뜻해야 임신이 된다니까.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저 역시도 형님이 난임으로 너무 고생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심 기쁘고 감동스럽더라고요. 현실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동서지간이었지만 그래도 임신만큼은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음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형님, 축하드려요. 다음 주 중으로 형님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맛있는 밥상 준비할게요. 우리 축하 파티예요. 너무 축하해요. 동서가 웬일이야? 혹시 밥에다 무슨 독을 타는 건 아니지? 농담이야. 그래, 그러자고. 어머님, 그때 또 올게요. 그래. 아이고, 장하다.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푹 쉬어. 한원장 환자들 다 내 쪽으로 돌릴 테니까 몸 조심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집안에 경사가 하나 생기니 다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난임으로 거의 8년 정도를 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전 형님의 임신 파티 준비를 하며 밥상을 차렸어요.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과 축하 파티 음식을 같이 세팅하고 온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딸들도 예쁜 꽃가옷을 입고 축하해줄 준비를 마쳤고요. 그렇게 형님네가 집으로 들어섰고 좋은 마음으로 형님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밥상을 차렸더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란히 앉아 또 제 신경을 슬슬 긁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는 역시였죠. 제가 좋은 마음을 먹어도 역시나 형님과 시어머니는 절 농락했어요. 우리 임신부 며느리 위해서 밥 차린다더니 죄다 밥상에 음식들 보니까 아주 습담 쌓이기 딱 좋구나. 아휴. 그러게요. 갈로 증상도 올 것 같은데요. 아니, 좀 궁합 좀 보고 차리지. 내가 밥 차려준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휴. 항상 밥 차리는 거 보면 아주 담정병 오기 딱 좋다니까. 네가 맨날 안 먹어봐서 그래. 아휴,
그래도 대충 좋아하는 걸로 골라 먹거라. 그리고 너는 좀 밥 차릴 거면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잠자코 해라. 아휴, 몸속에 늑폐물 쌓이게 딱 좋은 밥상이네. 아휴. 형님이 먹고 싶은 것들로만 차린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아, 그럼 진작에 어머님이 차리시지 그랬어요. 뭐야? 아휴, 말만 하면 말대꾸 한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제명이 못 산다. 아휴, 꼴 보기 싫어. 몇 년이 지나도 적응 안 돼. 에휴. 하루 종일 밥상 차리느라 고생한 절 앞에 두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한의학 용어를 써대며 제 밥상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형님의 축하고 나발이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 6살 난 쌍둥이 딸들이 이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딸들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 역시도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근데 큰아빠 무전자증이에요? 무전자증이 뭐예요? 아까 큰엄마 가방에 있던 종이에 쓰여 있던데. 엄마, 무정자증이 뭐야? 뭐?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얼른 밥 먹어. 어디서 그런 말을. 아우, 놀래라. 큰엄마 가방에서 봤어. 무정자증이 뭐야? 할머니, 무정자증이 뭐예요? 할머니는 한의사니까 이런 거 다 알죠? 딸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형님 또한 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죠. 아주버님 또한 어안이 벙벙한 채 가만히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형님에게 묻자 형님은 대수롭지 않은 척을 했지만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무정자증에 임신이 불가한 상태였죠. 둘이 난임병원에서 결과를 받았는데 아주버님은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계셨고 형님 혼자 이 사실을 간직한 거였더라고요. 무서운 형님은 혼자 어디서 임신을 해와선 아주버님 아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던지 정말 소름이 돋았죠. 그럼 네 뱃속의 애가 우리 큰애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말 좀 해봐라. 아니,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때 결과 나 정상이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어? 무정자증이라니. 다시 말해봐. 시숙은 그 얘기를 듣고 형님의 가방 안에 있는 것을 털었고 거기서 나온 종이봉투에 찍힌 무정자증인 종이를 발견했죠. 형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던지 아이들에게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전 이 사태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너무 놀랐죠.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형님과 어머님이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이젠 정말 죽이지도 못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니 그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이는 무정자증이라고 하지.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도 아이 간절히 원했잖아, 그냥 자기 아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자기 애 못 갖는데. 아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주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냐? 불결하기도 짝이 없지. 당장 나가! 더러운 입으로 내 얘기 꺼내지 마.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 그럼 남의 애 가지고 나가서 살아.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더러운 것. 한의사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네가 내 머리 꼭대기에 앉는구나. 아유, 끔찍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여보, 제발. 아니, 동서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동서도 여자니까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이 갖고 싶은 내 마음 말이야. 제가 형님 말에 보탤 주제나 되나요? 그렇게 저 업신여겨놓고 지금 와서 같은 여자니까 이해해달라고요? 아, 당신 업보지. 그리고 어머님의 업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모녀처럼 굴더니 나 원참 꼴 좋네. 애들아, 나와. 옷 입어. 얼른 가자. 여보, 우린 그냥 나가자. 아니, 얘야. 그러고 가면 난 어떡하라고. 이 잡것 같이 끌어내야지, 안 그러니? 아이고, 끔찍한 것. 당장 내 집에서 네가 나가. 모녀 사이같이 각별한 사이 아니었나요? 두 분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예뻐하는 형님이랑 일 보세요. 전이 더럽고 추악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도 일어나. 얼른 나가자. 아휴, 끔찍해. 정말 참 꼴 좋네요. 우습고요. 형님은 울고불고 매달려 봤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쫓겨나게 되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도 우습고 형님도 소름 돋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렇게 애들과 남편이랑 같이 집을 나왔고 오히려 벌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시하더니 형님 하는 꼬락서니도 기가 차고 그렇게 믿었던 형님에게 뒤통수 맞은 어머님도 우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날 호텔 하나를 잡아서 4식후 호캉스를 즐겼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제 전화로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지. 얘 아가, 와서 내 얘기 좀 들어주련? 우리 쌍둥이들도 너무 보고 싶구나. 이제 와서요? 어머님, 저 보기 싫어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누가 또 있니? 큰애는 글렀어. 아주 이혼시키고 이제 끝이야. 불결한 것. 그러니 들어와서 얘기 좀 들어줄래? 제가 왜요? 아, 기가 막히네요. 저희 지금 호캉스 중이거든요. 어머니 알아서 눈물 닦든지 하세요.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제가 할 바 아니고요. 그렇게 한의사 며느리 노래를 부르더니 참 잘 됐네요. 기가 막혀. 그만 끊을게요. 그럼 이만. 전 어머님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고 남편에게도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모습이 더 싫다고 말했죠. 남편도 이해했고요. 저희는 분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참고 살려고 해봤지만 저렇게 이중적인 시어머니와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과 대출 합쳐서 집을 하나 구했어요. 바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뜯어 말렸지만 혼자 사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큰 며느리도 쫓아낸 마당에 시어머니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제발 아주버님 좀 설득해달라고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하는 형님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어처구니도 없었고요. 동서가 우리 남편 좀 말려줘. 동서도 여자잖아, 어? 서방님이랑 같이 제발 말려줘.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고 싶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부탁하세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끊겠습니다. 전 전화를 끊었고 참 악역들의 말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시댁과는 명절에만 왕래하는 정도예요. 오히려 시댁과 더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셔서 예전에 까랑까랑하던 분이 아니시고 지금은 많이 노쇠해졌죠. 옆에 아무도 없고 말이죠. 가장 상처를 받으신 아주버님은 지금 좋은 분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혼 이후 형님 소식은 정말 끊겼고요.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도 당하고 그다음부턴 어떻게 됐는지 아예 소식도 몰라요. 아마 애를 낳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밖에. 제 쌍둥이 딸들은 다행히 그날을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나머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 끔찍한 사태를 딸들조차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딸들을 보시고 싶어 간간히 집에도 찾아오시지만 제가 없을 때나 한 번씩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제 와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했다고나 할까요? 참 씁쓸하긴 하죠. 형님의 대용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마음이 잘 가지 않기도 해요. 현재 그냥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똑똑하고 남편 또한 다정하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황당한 일들 한 번씩 겪어보셨겠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은 잊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에 의사생활 청산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집안의 가장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은 편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결정하게 된 건 하나뿐인 아들과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소중한 사람이 제 품에서 떠났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 우선시했었는데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부딪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외식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어? 그래도 남들 보는 시선도 많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지. 당신은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 즐겁게 외식하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자주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만큼은 그냥 딱딱한 얘기 말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말들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보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쳐? 나는 말도 못해? 그래, 그럼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컨디션 조절은 잘하고 있지? 얼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구먼. 너 몸 네가 잘 간수해야 한다. 그것도 실력이야.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요즘 많이 피로하긴 해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렇지. 너 저번에 봤을 때보다 살이 급격하게 찐 것 같다. 바로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았지만 그렇다고 운동도 없이 몸을 방치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잠깐의 시간을 내어 뜀박질이라도 했다면 크게 살이 찌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한심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체력이 좋지 않아 피곤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라며 외식하는 자리에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기대와 시선을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밉보이지 않기 위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버릇이 몸에 배어 제 아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살아오는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타인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거라고 아들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아 방식이 천차만별이지만 저에게 아들은 어딜 내놔도 최고가 되는 걸 원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도 1등을 놓쳐본 적 없을 정도로 제 기대에 정말 많이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에 묵묵히 지켜보았네요. 아내는 이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외식이 끝나고 아들은 또다시 공부하러 돌아갔고 아내와 단둘이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표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 만날 때만큼은 그래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를 해주라고. 왜 말을 안 들어? 그런 게 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준비 단계잖아.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검사가 되면 그때 좋은 말 해줘도 늦지 않아.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우성이 걔가 더 힘이 될 것 같아? 부담만 더 안겨주는 꼴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당신한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당신도 집에 소홀한 건 마찬가지잖아. 개인적으로 우성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 안 되잖아.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아들은 뒷전이면서 당신이 지금 엄마 노릇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알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전화나 문자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정이 화목해지고 싶으면 지금 하는 사업 당장 그만둬.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이제 우성이 앞날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은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그 사업에 꼭 그렇게까지 매달려야 되겠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 사업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민을 가기 위해 모든 걸 준비 중이야.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미련도 받자 뭐해? 악착같이 벌어서 해외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아내도 예전과 많이 변했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에 대표를 떠나 한 가정의 엄마인데 아내 또한 자기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울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중에 다시 만나서 못했던 얘기 이어서 하자며 전화 받으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그 와중에 잘 도착했다는 아들의 문자 한 통에 핸드폰으로 시선이 향했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짧게 한 뒤 열심히 공부하라며 아들에게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왔었고 수술이 많이 잡혀 있던 터라 받지를 못하자 문자 하나를 남겨놨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고 오한으로 인해 발열이 생겨 몸살 난 것 같다는 문자였고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약국에서 몸살약을 먹었지만 그게 호전되는 걸 느끼지 못해 연락했다며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잠시 들려도 되냐는 아들의 말에 몸살 가지고 엄살 떤다며 약 먹었으니 푹 쉬고 다음 날도 몸 상태가 비슷하면 멀리까지 오지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 들리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긴 뒤 다음 수술을 위해 급하게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약 먹고 잠이 들었는지 답장이 없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던 도중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받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했다며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서둘러 차를 타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을 하니 담당 의사는 충격적이게도 아들의 병명을 설명해 주면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오진한 거 아니냐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을 확인했었다며 갑작스럽게 신장이 망가지게 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담당 의사에게 아들의 몸 상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의사라고 밝히며 화를 내자 갑자기 아들을 진료한 의사가 얼굴을 붉히더니 화를 내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곤 막말을 퍼부으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그쪽이 의사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의사라는 양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몸 상태를 모를 수 있는 거지? 딱 봐도 이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왔었을 텐데 그걸 눈치 못 챘다고? 그쪽은 의사 자격 박탈돼야 할 사람이야.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병원에 실려올 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거지? 신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인데 내가 만약 그쪽이었다면 지금 당장 의사 생활 때려치웠을 거야. 이 정도면 정말 자격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담당 의사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 온몸이 퉁퉁 부은 채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왜 이런 모습을 전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간이 지나자 힘겹게 눈을 뜬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차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목숨은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놈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할 하나뿐인 아들을 살피지도 않았으니 담당 의사의 말대로 저는 의사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뜬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기는 괜찮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려고 좋지 않은 몸으로 저 때문에 애쓰는 모습에 결국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외식을 했을 때라도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저 아들 걱정보다 쓴소리만 했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
아들의 말에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아내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았네요. 그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며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잘못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 의사면 뭐해? 제일 우선시해야 될 우리 아들 몸 상태 하나 확인 못하는데 당장 때려치워.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해봐.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더니 이런 결과가 오고 나서 눈물 흘리면 뭐가 좋아져? 당신이 흘리는 눈물도 전부 가식 같아. 남들 시선만 생각하고 정작 자기 아들의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도 외식할 때 온갖 쓴소리는 다 해대더니만 이제 와서 아들 앞에서 오열하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신한테 우리 아들 맡기고 싶지도 않아. 빨리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는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떵떵거리는데? 나랑 당신이랑 다를 게 뭐야? 우성이한테 소홀했던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온 거야? 그동안 전화나 문자 한 통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나 나나 우성이 부모로 자격이 없는 건 똑같다고. 지금껏 사업한다고 우성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도 없잖아. 둘 다 그만하세요. 지금 상황에 제가 두 분 싸우시는 모습까지 봐야만 하나요? 둘 다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은 도저히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세요?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 끝까지 자기들 잘잘못 따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부모라는 게 너무 창피하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던 아들이 그것도 몸 상태 제일 안 좋을 때 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고 그 모습에 당황한 아내와 저는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아들이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병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아내와 병실에서 나와 정신을 차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꼭 고쳐주겠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네요. 그렇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아들을 옮기게 되었고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며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신장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기증을 해줄 수 있는 공여자를 최대한 서둘러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쉽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모든 건 절차가 있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기증 순서를 기다리며 괴로움의 연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아들의 몸 상태 또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예민해진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며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라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싶다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지 눈물을 훔치며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아내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무작정 아들에게 신장을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할 수 있으면 아내보다 아빠로서 많이 부족했던 제가
해주는 게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끝내고 들어온 아내는 아들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내를 데리고 병실에서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아내의 변화되는 얼굴 표정과 함께 자리를 피해 통화하려는 모습이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비상계단이야. 내가 저녁에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보채면 누가 봐도 눈치채겠어.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오늘은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보채.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출발하기 전에 전화할 테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어. 조심해선 아플 거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숨죽여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아내의 모습을 존경해 왔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힘들게 버티고 있던 정신력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급하게 자리를 피해 아내와 대화를 하던 벤치에 앉아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아내를 보며 죽을 힘을 다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그냥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한 거라고 애써 넘어가려 했지만 저 몰래 통화를 끝내고 나온 아내의 얼굴 표정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일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며 그만 들어가 보라고 얘기한 순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당히 바쁜 척 시계를 쳐다보면서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봐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돌아봐 주지 않았고 가는 동안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비상계단에서 통화한 의문의 남자란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끝도 없는 의심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신경 쓰이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을 돌봐줘야 하는 입장에서 몸이 하나이다 보니 저 대신 아내의 뒷조사를 해줄 수 있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였고 아내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 하나까지 전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예상한 대로 아내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저 몰래 살림까지 차린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저에게 표현하지 않던 사소한 감정까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진과 영상 속에 아내는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홀로 버티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오늘 일이 많았나 봐.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받지도 않고 일이 끝났으면 오는 길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새삼스럽게 전화 타령이야. 내가 전화를 하든 말든 당신은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 오로지 일밖에 모를 정도로 나와 우리 아들은 등 돌렸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마. 적응 안 되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하루 동안 나에게 거쳐가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해? 매일 피곤해 지쳐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은 든다고. 그런데도 내가 왜 악착같이 병원에 붙어있는 건데? 전부 당신이랑 우성이 때문이야.
그래도 아빠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뭐해? 결과를 봐봐. 당신이 말하는 건 전부 핑계일 뿐이야. 우성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진정 아빠라고 생각했다면 가정에 이렇게 소홀히 하진 않았겠지.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은 그럼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해? 나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이 있었어? 당신도 나한테 떳떳하지 못하잖아. 뭐라고? 내가 왜 당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처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 그래. 당신처럼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지. 나랑 우성이보다 사진 속에 있는 이 남자가 그렇게 좋았어? 열심히 뛰어다닐 정도로 이중생활하면서 나를 속이는 게 재미있었니?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둘이 살림차린 지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더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길이 행복했니? 네가 그토록 아끼고 있는 우송이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좋아하겠네. 아내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의 사진과 자료들을 얼굴에 뿌렸고 자신과 바람 피운 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증거물들을 보곤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우성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뒤돌아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닌 우성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말하지 말라고 다리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 앞에 상간남을 무릎 꿇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끔 만들라고 화를 냈어요. 이혼은 당연하게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저는 아내의 뺨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전체가 웅성거릴 정도로 아내를 끌고 병원에서 내쫓았고 당장 상간남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 아들에게 모든 증거물들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자 허겁지겁 차를 타고 출발했네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홀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자 다리가 풀려 휴식이 필요했고 조용한 곳이 필요해 잠시 차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괴로움에 연속된 시간들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기증자가 나오면 담당 수술을 하고 의사생활도 접으려고 했지만 거기까지 버티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졌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들에게 털어놓은 뒤 각자의 삶을 살자며 재차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요. 모든 걸 회피하려고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용납되지 않아 아내를 용서해줄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나와 아들이 있는 병실로 걸음을 옮기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다급하게 저를 찾고 있던 이유는 공여자가 들어왔다며 서둘러 제 아들과 맞는지 검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전화였어요. 예전과 다르게 의료 환경이 좋아진 만큼 혈액형이 불일치해도 이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웬만해서는 아들에게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병원에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곤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고 심각할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었어요.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실려왔다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었어요. 이미 다른 담당 의사에게 배정된 아내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저를 급하게 부르고 있던 같은 담당 의사의 손짓에
일단 방향을 틀어 저 또한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우선적으로 수적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조직 적합성 정도, 그리고 혈액형 등의 기분에 따라 수술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기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여자의 적합성 검사를 서둘러 진행해야만 했어요. 만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일치한다면 다른 수혜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건 시간 싸움이었고, 최대한 상태가 좋을 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여자와 아들과의 조건이 맞는지 조사하기 위해 공여자를 확인한 순간 얼굴을 보고 온몸이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와 바람 피운 상간남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상간남을 설득시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네요. 힘겹게 정신을 차린 뒤 아들과 일치하는지 기본적인 검사를 끝낸 뒤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리 조사가 끝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간남은 기증을 하겠다는 희망 등록 절차가 접수 처리를 끝낸 상태였고, 오래전에 등록을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당연했기에 상간남의 가족관계를 조사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는 아내의 전화번호 외에 딱히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던 도중 원장님이라는 이름 하나가 눈에 띄어 전화를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상간남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아내도 고아원 출신이었고, 예전에 몇 번 아내의 옛 추억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흔들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난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상간남과 마찬가지로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웬만한 장기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남편으로서 기증을 수락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내에게 제대로 된 변명도 듣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충격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상간남의 심장을 옮겨주고 싶지 않았고 기분 또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상간남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된 이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조직 검사 결과 상간남과 아들의 일치수가 99%였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혼란스러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 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힘든 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괜히 저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이라 죄송해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것 뿐이야.
내일 신장 이식 하게 될 거니까 안심하고 몸 관리 잘하고 있어. 수술은 아빠가 하는 게 아닌 다른 의사가 진행하게 될 거야. 아빠는 우리 아들 수술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이 아니란다. 모든 게 좋아질 거니까 힘내고. 아빠는 환자가 많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마. 걱정스러워하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괜찮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제정신으로는 환자도 볼 수 없을 것 같아 당분간 일을 쉬기로 한 뒤 아들의 수술만 잘 해결되길 기도했어요. 함께한 세월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네요. 무균실에 있으면서 면역 억제제를 한동안 복용해야만 했어요. 완전하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서류 봉투 한 장은 제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보고 싶어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뜯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 일치 서류를 살펴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아들과 저는 99% 불일치로 나왔고 긴 세월 동안 아내는 그동안 저를 속이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알지 못하게 홀로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만 했었는데 그때도 아내와 함께한 세월 허투루 보낸 적 없었기에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보여주는 진실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행복하게 안으며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신생아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만 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이 있는 병실에 찾아가 문을 열자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바라봐주는 모습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오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병원에서 태어나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만 설명해 주었네요. 차마 우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저만 입 다물면 아들과의 관계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저와 다른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네요.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장례 또한 함께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들에게는 더 이상의 법적 공부는 그만두게 했어요. 몇 년간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뒤 작은 가게 하나 차려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을 쫓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했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아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났으니 벌써 결혼 5년 차가 넘어갔네요. 저희 부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었고 현재 3살 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리를 자주 비우길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 생활이 한가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로펌에 입사하고 나서부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몸도 불편하신데 먼 길을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도 좋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 우리가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도 아예 꺼내지를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만 만들어? 같이 나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바깥바람도 쐬고 좋았잖아. 너는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전에 일했던 로펌과는 급이 다른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거라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날 하늘 보듯 했을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인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당신이 이러는 거 이해 못할걸?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나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장모님한테는 나중에 같이 저녁 먹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바쁜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사건 검토 중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식당 앞에 놔두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건 집에까지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줘도 되는 걸 그것조차 귀찮았는지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추는 순간 남편의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얼굴이 보였는데 누군가 건물에서 나왔고 남편은 밖으로 나온 여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차에 여자와 단둘이 올라탔다는 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려 했는데 이미 택시는 신호를 받아 반대편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를 하기 전에 다른 로펌에 있었을 땐 가정이 우선시되던 남편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많이 불안했었어요. 항상 저에게 가족을 최우선시하겠다던 남편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봤을 땐 저와 약속했던 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던 일을 때려치우면서까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닌 쉬는 날만큼은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었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 차에 올라탄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라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래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자 엄마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저와 남편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먼저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많이 답답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는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다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했지.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어디서 뭘 하길래 핸드폰은 꺼놓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기 난감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거 아니야? 나 몰래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던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아,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날에 일이 좀 있었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더 많아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도 아이들 육아에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둬서 아침에 풀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갔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 다니던 로펌에 지인분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고 술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까지 불러 집에 들어올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잘 자고 있는 애들 깰까봐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 집에 안 들어왔겠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겠지.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잘 좀 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쉬고 있을 시간에 먼저 치우면 좋잖아. 당신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어?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빠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육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지. 핸드폰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날을 샜는데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예전에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나와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건데?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 당신이 나한테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신뢰되지가 않아.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동료와 술 한잔 했다고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봐. 확인해 보게.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너한테 확인까지 시켜줘야 돼? 쓸데없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녁상이나 좀 차려놔. 왜? 당신이 나한테 떳떳하면 확인 전화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심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전화통화 연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전날에 남편 차에 동승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을 감시해주길 부탁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보게 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선 며칠 전에 차에 올랐던 여자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하나둘 모아놓기 시작했고 며칠 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전과 비슷하게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몇 장의 사진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왔던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알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때마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많이 안 바쁘면 잠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오늘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그동안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축하 파티도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에 합격 축하상 좀 차려주려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 혼자선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만들지 못할 것 같네. 우리 집과 먼 거리도 아니니까 와줄 수 있지?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형 로펌에 취직에 합격했다고 좋아서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니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급한 듯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하길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니? 시간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하라고 해서 기분 상했니?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한 거죠? 그럼 그이 말고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주셔서 오게 된 거잖아요. 아, 내 아들 대형 로펌 합격해서 축하해 주려고 손님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예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전에 다니던 로펌 회사와는 급이 다르잖아.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인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바쁜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집에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할 시간에 서둘러 음식 준비부터 끝내도록 하자. 약속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님은 만약에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이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으로 대답해주지 마세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속풀이하려고 만나는 거지.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 큰일 하는 사람들이 실수 한 번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눈 감아 달라는 거네요.
아이들과 제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그이가 지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몬은 처음엔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증거물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데 시몬은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사색이 든 얼굴로 시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한 말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현관문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따님이 우리 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음식 준비는 당연한 거죠. 어서 앉으세요. 예, 빨리 음식들 좀 내와 봐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를 일부러 부른 것도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해 주는 걸 원한다. 너는 우리 집안 태물이잖아. 애 보는 것 말곤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이는 게 낫지. 대형 로펌 딸이 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집안이야. 어머, 이분이 본부인 되세요? 아,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 본부인이었다니 몰라봤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 변호사님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 그쪽은 그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혼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그쪽 부모는 애 딸린 유부남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는 있나? 대형 로펌 따님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같이 가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섭섭지 않게 돈도 주겠다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요? 쌍둥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제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었거든요. 가정부인 줄 알았던 저 여자는 그만 보내고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해요. 아, 그럴까요? 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 새며느리가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싶다는데 네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이혼 처리해 줄 거고 위자료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사건 열심히 맡아봤자 항상 제자리인데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내 야망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나를 그동안 무시하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발밑으로 기어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처자식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거야? 너 그 추악한 야망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야망을 키우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 몰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은 2번 다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끝낼 거야? 이미 나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대충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애들 보채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내쳐지는 게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그쪽 집안을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요. 저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내연녀에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물기를 닦고 있던 내연녀가 소리치면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시댁 식구는 얼음이 돼서는 저를 급하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내쳐졌고 너덜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증거물이 효력이 없을까봐 불안했고 돈 많은 대형 로펌 대표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거에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업체에서 온 전화였죠. 더 이상 남편의 뒤를 안 캐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라면서 내연녀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 담긴 파일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생각 없어?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걸 당신 본주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도 그 사람이 본가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 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땐 너는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 알 텐데. 대형 로펌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걸 줬잖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너도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똑바로 해. 어차피 우리는 공범이 된 거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술 퍼먹고 뺑소니 치래? 지금 그 사람 산속 깊은 별장으로 옮겼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필 내 앞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내가 원서를 집어넣었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인지 누가 알았겠소? 지금 너희 집은 나한테 목숨줄 달려있다는 거 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물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연녀였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후엔 남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냈던 여자가 대형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그 여자를 도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을 산속 깊은 별장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여자를 봤었던 그 건물은 부동산 건물이었고 남편과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변호사인 남편이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경악을 했고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며 안내인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로펌 대표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대표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 딸과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표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였는데 대표는 본인 딸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한 뒤에 로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딸은 사색이 돼선 저를 노려보더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대표 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대표의 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범행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지 처벌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현재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는 뒤늦게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태물이라고 했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2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강하게 뿌리친 뒤 그 집안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손을 잡았던 내연녀와 전 남편이 징역을 살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